자, 시간이 좀 많이 지연됐네요. 바로 유선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셨을 테니, 자, 오늘 개장 시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디부터 가볼까요? 자, 일단은 오늘 주요 스케줄 먼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사실 이번 주는 주요 스케줄이 꽤 많은 주입니다. 일단은 많은 연설들이 예정되어 있기도 하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PC 인플레이션과 회의록 공개가 이번 주에 공개가 되는 만큼 이 두 가지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서 특히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들이 회의록에 결론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투표를 했는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자 스케줄을 정리를 해드리면 블라드 연준위원과 이제 보스틱 연준위원회 연설이 있는데 블라드 연준위원 이미 연설을 마쳤고요. 여기에서 여전히 매파적인 코멘트로 우리는 2번 이상의 금리 인상이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마쳤고요. 그리고 보스틱 위원 같은 경우는 애초에 투표권이 있는 멤버인데요. 일단은 최근에 있었던 발언이 굉장히 비둘기적인 어떤 발언으로 금리 동결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발언을 했으므로 일단은 좋은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카시카리 총재도 연설을 했는데 이분도 투표권이 있는 멤버고 이번엔 아직은 투표를 어디다 해야 될지 동결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인상을 해야 될지 결정을 하지 못했다고 했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오늘 가장 중요한 스케줄은 개인적으로는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다만 아직 스케줄이 정확히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치는지 정해져 있지 않은 만큼 아마 뉴스를 기다리고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채한도 협상, 뭐 시장에선 결국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뉴스 워낙 많이 나옵니다. 이거 딱 꼭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채한도 협상 바이든과 케빈 메카시가 오늘 다시 만난다고 하니까 관련된 뉴스들 내일 아침이면 모두 다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연준 위원들은 계속해서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배파적인 친구들하고 이제 비둘기적인 친구들이 많이 나눠져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최근에 있었던 연준위원들 중 중도를 지켜주는 멤버들이 은근히 매파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파월 의원이 좀 발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다뤄보고 싶은데 파월 연준위원이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와서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음. 그 연설이라기보단 버냉키 전 연준 의장하고 담소를 나눈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뉴스에서 속보로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어서 이거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사실 미국 은행 위기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필요 없다. 금리 동결에 무게를 싣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좋게 받아들였다고 블룸버그에서도 나오고 여러 뉴스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제가 좀 지적을 해드리면 이 똑같은 이야기를 2, 3주 전에 FOMC 연설에서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시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큰 반응은 없었어요. 금리 동결에 대한 신호가 나왔구나라고만 받아들여졌고, 사실 그때와 파월의 스탠스는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때도 이미, 금리 동결에 대한 신호를 이미 줬고요. 이미 은행이 긴축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긴축을 추가적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이미 FOMC 때 했었던 말이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호재로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까요? 미국 증시는 지난주 금요일에는 일단 소폭 하락한 채 마감이 됐는데 첫 반응은 오우 와 뭐 금리 동결 이제 뭐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것 같아라고 했다가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거 지난번에 했던 얘기잖아. 좀 다시 정신을 차리면서 시장이 또 약간 내려간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을 좀 업데이트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좀 일부 양보가 있었나요, 지금? 정확히는 어제죠. 어제 음.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제 G7 회의가 끝나고 나서 히로시마에서 연설을 하고 질문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업데이트를 해줬습니다.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바이든 대통령은 여태까지 우리가 여러 협상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대통령은 예산안을 감축하기로 했다. 1조 달러 이상 감축하기로 했는데 계속해서 공화당 쪽에서 하는 요구가 너무 지나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료급식, 의료 서비스, 그리고 이제 부자 증세, 그리고 학교 교사 감축에 관해서는 우리는 물러나고 싶지 않다. 지금 우리가 부자들의 배를 불려주기 위해서 지금 일반인들의 평범 중산층들의 배를 굶게 할 수는 없다라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정확하게 레드라인을 그어주는 발언들을 많이들 했고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왼쪽에 제가 적어놓은 거에 대해서는 양보할 마음이 없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메카시 하원 의장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주말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같이 통화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오면서 통화를 계속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결론적으로 예산안 감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여기에 서로 레드라인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정확히 그어놨기 때문에 아마 이제는 이 레드라인에 대해서 서로 파악을 한 가운데 아마 서로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제가 봤을 땐 이제 부자 증세에 관한 부분이 아마 둘 사이에서 가장 커다란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협상을 계속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케빈 메카시 의원이 이야기하기를 협상에 일주일도 안 걸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개인적으로 저 이야기를 믿기에는 아마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골드만삭스에서도 이야기를 하기를 했는데 아마 6월 7일까지가 엑스데이트라고 추정하는 걸로 봐서는 아마 6월까지 부채 한도 협상이 연장될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뭐 오늘 만나서 오늘 끝나겠구나 생각은 안 했지만 좀 그래도 좋은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미중 관계가 개선될 것 같다는 뭐 기대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은 뒤통수를 맞았죠. 그 이후에 바로 중국이 마이크론의 뭐 보안상의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지금 어떤 상태인 건가요? 이제 정확히는 G7 회의가 끝난 이후에 사실 제가 초안에 대한 부분을 번역을 해드리기는 해드렸지만 일단 거기에서 커다랗게 변화가 있었던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어 첨예한 아주 굉장히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재에 대한 부분을 업데이트를 해줬었고 반대로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중국을 제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디리스킹, 리스크를 줄이고 있는 거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공급을 다각화하고 있는 거다라는 방법을 통해서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될 거다라는 걸 어느 정도 언급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바이든의 연설 도중에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따뜻해질 시기가 왔다라는 시기의 표현을 썼어요. 이제 곧 여러 가지 발전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중국의 반응은 사실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중국 내에서의 반응은 이제 G7의 결정에 대해서 내정 간섭이다. 왜냐하면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에 관한 이야기도 연설 도중에 꺼냈거든요. 이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는 않았지만 대만과 중국과의 갈등에 대해서 중국이 일반적으로 대만을 압박한다면 우리가 끼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도 포함이 됐었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의 분위기는 결코 좋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에 따라서 마이크론 최근에 있었던 이미 반도체 제재가 중국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중 가운데 안에서 중국 내부에서도 마이크론에 대한 보안 감사를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 마이크론 감사 도중에 심각한 보안 문제가 발견됐다고 해서 결론적으로는 모든 중요 정보 시설에서 마이크론 제품을 구매 중지 명령을 내렸어요. 이거는 좀 재미난 결정인데요. 결국 마이크론이 파는 칩 제품들은 사실 상대적으로 한국 제품들에 의해서 사실 많은 수요가 대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낸 결정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이 부분에 관련해서 마이크론은 주가 하락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안 그래도 마이크론 잠시 후에도 보겠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그냥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잠시 후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맞아요. 페이스북도 벌금 맞았다는 소식 들리던데요. 아, 맞습니다. 지금 EU에서 사실 안 그래도 뭐 페이스북이 벌금 맞는 거야 매 쿼터마다 연례 행사로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금액이 좀 심각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는 EU에서 이제 페이스북이 운영을 하면서 EU에 있는 개인적인 사용자들의 정보를 미국으로 데이터를 전송을 했다. 이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EU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벌금 1.3 빌리언 달러 정도의 벌금을 때렸는데요. 이거는 EPS로 환산하면 EPS 0.5 정도의 저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수치라 개인적으로는 페이스북에는 안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예전에 요런 페이스북이 사실 작년 12월쯤에도 이 미국 내에서 있던 소송들 그리고 이 데이터 보호법, 뭐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법에 관련해 가지고 페이스북 사용자들하고 725 밀리언 달러에 해당하는 이미 세틀멘트를 진행을 한 적이 있으므로 이제 그것과 얼추 비슷한 금액 1.5배 정도의 금액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뭐 그렇게까지 1.3 빌리언 달러라고 해서 뭐 페이스북이 휘청일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마 쿼터 어닝에서 아마 실적 하회를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여기에 관해서 페이스북이 항소를 진행한다고 하니까 실질적인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이런 문제 나오면 소송하다가 뭐 몇 년 뒤에 결국은 이제 유야무야 사라지는 경우들도 있고 해서 이게 계속 팔로우하기가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어쨌든 이번에는 정말 사상 초유의 큰 금액이죠. 13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해야 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약간 내려가는 모습. 근데 그렇게 크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자, 그 소식이 있었고요. 다음으로 볼 거는 이제 중국 한번 봐주실 건가요? 네, 일단 중국에 관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드리긴 해드렸지만, 일단은 중국 내에서 중앙은행에서 이번에 금리에 대한 결정을 내렸는데, 금리는 예상치와 똑같이 전과 똑같은 포지션을 유지를 하기로 했고요. 조금 재미나게 봤던 부분은, 위안화에 대한 공지 부분이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최근에 위안화 약세를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중앙정부 쪽에서는, 위안화에 대한, 달러에 대한 환율을 고정을 해놓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일본에서도 사실 재미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제 일본에서 기계에 대한 수주 수치를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를 크게 하회를 했습니다. 사실 예상치 자체는 1.4%의 상승. 최근에 일본 주식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버블 붕괴 이후에 3년 만에 이제 최고 실적을 만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에서 기계 수주가 사실 줄고 있다는 소식 자체는 결론적으로는 이제 생산하는 공장들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경기 침체나 아니면은 수요가 줄어들 것을 대비하고 있다라는 거로 저는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일본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그것에 개의치 않고 이번에도 주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가는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오히려 기계 수준은 줄이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일본은 왜 이렇게 오르는 걸까요? 혹시 요즘 미국에서 들리는 이야기 있나요? 주변에서 혹시 일본에 대해서 와, 요즘에 좀 투자해야 될 것 같아 이런 말씀 하시는 분 계세요? 일단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 주변의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결론적으로는 워렌 버핏의 일본 투자가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됐던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전문적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결국 중국 쪽에서 벗어나서 사실 중국과 대만과의 이제 서로 긴장감이 오르게 되면서 중국 탈출 러시를 이제 많은 펀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안에서 그 자금들이 일본 쪽의 자금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일본 쪽의 무역 상사 쪽으로 특히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일본이 여태까지 디플레이션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가 최근에는 또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만큼 사실 수요의 증가 자체는 일본 쪽에서는 좋게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기업들의 호실적으로 이어져서 이 호실적 자체가 일본 증시의 호재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볼 것은 뭐가 남았을까요? 그 실적 발표 한번 볼까요? 그리고 그 전에 잠깐 네. 중국 관련한 이야기를 하나를 더 나눠보고 싶은데요. 근데 중국에서 이번에 부채에 대한 부분을 블룸버그에서 집중 조명해서 발표를 했는데 중국 내의 지방자치단체의 부채 비율이 어마어마하다는 보고서가 골드만삭스를 통해서 보고가 되었는데요. 약 23 트릴리언 달러 정도가 지금 중국의 부채라고 보고 있고 중국 중앙정부가 지고 있는 빚이 약 10 트릴리언 달러 정도로 되나 보니까 사실은 중국 지자체가 지금 벌어들이고 있는 수입의 거의 1.3배에서 1.4배가 되는 정도의 지방 부채가 지금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게 30%인 만큼 지금 중국 내부의 결론적으로는 이 빚 문제가 지방자치의 중국 빚 문제가 사실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사실 미국도 이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다만 미국이란 것은 결국 기축통화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달러와 국채를 원한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 정부 쪽에서는 이거를 해결하는데 커다란 공치를 지금 쏟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최근에 있었던 중국 내에서 리오프닝에서 수요가 굉장히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내리지 못한 이유 자체가 어느 정도 이런 부채와도 관련이 있지 않은가라고 골드만삭스에서는 추측을 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즘에 또 중국이 다시 미 국제를 좀 사들이기 시작했다는 뉴스도 좀 들리고요. 자, 어떻게 될지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별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텐데 장 출발까지 한 2분 정도 남았으니까요. 이번 주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어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엔비디아일 텐데요. 그 외에도 다른 종목들도 있죠. 맞습니다. 일단은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코스코, 베스바이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저희도 이제 화상을 줌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줌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한국 분들이 이제 코로나 동안 많은 수혜를 받았던 주식인 만큼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아는데
줌과 로우즈 그리고 베스트바이, 엔비디아, 코스코까지가 사실 제가 지금 가장 집중해서 보고 있는 섹터고요. 결국 이런 섹터들이 특히 베스트바이나 코스코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 관련해서 많이 널뛰기를 할 수 있는 주식이다 보니까 여러모로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줌이 오늘 장 마감한 이후에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줌도 관심 많고, 그리고 코스트코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되게 좋아할 거예요. 저도 사실 코스트코 되게 좋아하는데, 엔비디아, 코스트코, 그리고 로우스, 스노우플레이크, 이런 종목들 계속 어닝 이번 주에 나온다고 하니까 꼭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장 출발까지 약 1분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장에서 주목해봐야 될 섹터 어디 좀 관심 갖고 계세요? 이미 사실 어느 정도 뉴스가 나왔긴 하지만 중국주 쪽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나오곤 있지만 이제 미중 관계 갈등이 이제 해소가 된다고 해석한 투자자들이 중국주 쪽을 조금 올려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메타와 마이크로는 사실 최근에 있었던 뉴스에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 이제 디즈니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제 정부와의 갈등이 재판이 진행 중이다 보니까 아마 저 변동성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여기에는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결론은 엔비디아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수요일 날이죠. 네, 수요일 날 발표가 되는데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섹터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엔비디아 섹터에 따라서 AI와 이제 반도체 섹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계속해서 이번 주 내내 변동성이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엔비디아 좀 어떨 것 같으세요? 엔비디아요? 어닝 잘 나오지 않을까요? 최근에 이제 AI 때문에 이제 반도체 수요가 꽤 많이 증가한 걸로 오더가 많이 증가한 걸로 아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잘 나오는데 가이던스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만 잘 조심해주면 엔비디아는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장 초반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미국 시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자, 초반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화면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아직 뭐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어요. 아무래도 오늘 그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의 다시 한 번의 회동이 예정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뉴스를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뭐 강보합, 약보합 이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부터 한번 보시면 0.04%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자, 0.04% 정도 강보합이고요. 다우지수는 0.04% 약보합, S&P 0.04% 강보합. 큰 움직임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뉴스를 기다리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별로 한번 살펴보자면 오늘은 아무래도 가장 크게 움직일 만한 게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아닐까 싶어요. 조금 전 계속 얘기는 나왔지만 보안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중요 시설에서는 이 마이크론의 메모리를 사용하지 말라라고 했던 이야기 때문에 한 4%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그 처음 이 뉴스가 나왔을 땐 거의 저도 기억하기로는 거의 6% 가까이 시간에서 빠지기도 했었거든요. 그것보다는 낙폭을 약간 줄여가는 모습이고요. 자, 근데 마이크론 볼 때 함께 같이 봐야 되는 게 AMD와 엔비디아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금요일에는 이 뉴스랑 같이 빠졌었거든요. 자, 그러면 AMD는 오늘 어떤 모습을 보일지 한번 보죠. 자, AMD 오늘 좀 동일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1.7% 하락하고 있고요. 자,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5월 24일에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미국 현지 시간으로는 수요일,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에, 목요일 아침에 아마 확인을 할 수 있을 텐데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한 1% 정도 같이 하락하고 있어요. 자, 메타 조금 전 뉴스를 전해주셨던 것처럼 유럽에서 EU에서 13억 달러 정도의 초유의 사상 최대의 이 기록적인 벌금을 부과했다는 소식 때문에 시간의 거래에서는 별로 안 좋았었는데 오히려 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습니다. 실제 본장 들어서자 0.4%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 나온 것 가운데 하나 좀 눈에 띄었던 게 바로 이겁니다. 드래프트킹즈. 옛날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성장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함께 투자하셨던 그 종목이었었죠. 드래프트킹즈가 지난 밤 사이에 UBS로부터 이 시장에 지배력이 있다면서 투자 의견을 상향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이 소식과 함께 한 3.6% 올라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대장주 가운데 하나인 애플은요, 오히려 뭐 이게 뭐 주가에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루프 캐피털에서 바이에서 홀드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 이유로 들었던 게 매출 가이던스가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에 비해서 좀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수 의견이 아니라 투자 의견을 한 단계 낮춰서 보유 의견으로 고쳤다는 이 이야기 때문에 애플 주가가 현재는 0.7%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연예인 걱정하고 애플 걱정은 하는 게 아니라고 하죠?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풋라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실적 발표가 안 좋게 나타나면서 27% 하락했고 이것 때문에 뭐 나이키도 같이 하락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죠. 오늘도 2거래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뭐 나이키가 뭐 풋라커의 하락과 함께 동반 하락했다는 CT의 의견이 있었는데 사실 나이키도 개별 이슈가 있기도 했었죠. 발암 물질과 관련된 벌금이 5억 3천만 달러가 된다는 소식과 함께 지난주 금요일에도 내렸었는데 오늘도 한 3%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자, 지역은행 하나 보도록 하죠. 지역은행 팩웨스트 가장 유명한 지역은행이죠. 예금이 늘었다는 소식과 함께 지난주에는 반등하는 움직임도 나타났었는데 오늘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오늘도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팩웨스트처럼 이런 지역은행들이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게 될 때에는 지역은행에 대한 그 투자 심리의 악화는 좀 피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 오늘도 지역은행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맵이 지금 안 되거든요. 맵이 안 돼서 혹시 유선남님 시장 전체 맵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제가 틀어놓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섹터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나이키와 마이크론 쪽을 많이 보고 있는데 나이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해서 악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폴라커의 소식에 의해서 하락하기도 했지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 주가 하향이라는 악재가 겹치기도 했고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내 악재가 퍼져가는 모습인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제가 좀 재미난 소식은 팩웨스턴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팩웨스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노출된 문제 중 하나가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노출이 크다라는 부분들이 겹치고 있었는데 이제 부동산 쪽을 약 2.6빌리언 달러어치를 매각함으로써 사실상 미실현 손실액을 조금 줄여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이것 자체는 개인적으로는 팩웨스턴에는 호재로 받아들여질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별 움직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장 초반 분위기 한번 봤고요.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유선남 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저희 글로벌 라이브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라이브는 내일 같은 시간 9시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러분들 좋은 밤 보내시고 저희는 내일 올게요. 고맙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 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